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러시아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러시아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사성 있는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의 역사, 중세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볼게요. 원래 이 러시아는 여기 슬라브족들, 동슬라브족들이 거주했던 지역이죠. 오늘날 러시아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그 지역은 동슬라브족들이 이제 그 거주했던 지역으로서 부족 단위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세기 때 이 노르만족들이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노브고로드 공국을 세웠어요. 예, 노브고로드 공국을. 그래서 이제 이 노브고로드 공국을 세웠던 그 노르만족들을 루스족이라고 해요. 루스족.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를 이제 루스인의 나라 이렇게 이제 어, 명칭이 생겼는데, 자, 이 루스족은 노브고로드 공국에서 다시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오늘날 그 키예프, 우크라이나 수도죠. 키예프에 또까지 확장되죠. 그래서 노브고로드 공국에서 키예프 공국으로 이게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중심지가 노브고로드지만 이제 키예프로 옮기게 되죠. 자, 이 키예프 공국, 키예프 루스는 오늘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라루시의 어떤 공통 국가가 되죠. 공통 중성의 국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역사로 같이 생각하는 것이 그 기원이 됐던 나라가 키예프 공국이야. 예. 자, 이 키예프 공국이 제일 정성기 때 왕은 교과서에서 한번 다 보셨던 블라디미르 1세라는 사람이야. 자, 이 블라디미르 1세는 그 당시 이제 비잔틴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 종교 개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믿었던 이 부육신을 버리고 그리스 종교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비잔틴식의 어떤 정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동슬라브족들이 그리스 종교를 믿게 돼요. 네, 그리스 종교.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던 그 잘 나갔던 이제 키예프 루스가 블라디미르 1세가 죽고 난 후에 다시 또 분열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키예프 루스 아래 여러 이제 뭐냐면 중소 제후국 그 제국들이 연합한 형태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 국가가 아니라 여러 연합 형태로 제후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누수 연합국 국가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누가 쳐들어왔냐면 13세기 때 몽골인들이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바투의 원정대가 오죠. 바투의 원정대가 이제 그 당시 누스 연합군대를 격파하고 더 나아가서 동유럽까지 갔지만 이제 나중에 기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웠던 나라가 이 키차쿠 왕국이에요. 예, 키차쿠 왕국. 예. 그 다음에 주치 울루스라고 또 하죠. 바투의 아버지가 이제 주치잖아요. 그래서 주치 울루스 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주치 울루스, 이 키차쿠 왕국이 오늘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모든 국가를 한 번에 통치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대개 보면 이제 오늘날 이제 그 당시 이제 중심지가 키예프 지역이죠. 이 키예프 지역은 직접 통치를 해요. 그리고 그 바깥의 부분은 주로 이제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여기 키예프가 이제 직접 통치했던 것이 뭐냐, 여기가 중심지였고, 예전에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올 때 이쪽 지역의 누스 애들이 너무 저항이 심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누스들, 북쪽에 있었던 누스들은 그냥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키예프 누스는 바깥의 부분은 이제 간접 통치하죠. 물론 그 북쪽에 있는 이제 노브고로드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포기를 했지만, 자, 이때 이 간접 통치했던 누수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스크바 대공국이야. 원래 모스크바는 키예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조그만 중소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몽골의 통치 아래서 이 모스크바 대공국은 몽골의 어떤 통치를 대항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몽골 대신에 여러 가지 세금들 징수해서 키차쿠 왕국에 갖다 바치고 그 주변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모스크바 대공국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200년 동안에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는 몽골족의 총치를 받게 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러시아 역사에서 타타르의 명예라고 해요. 멍에는 이제 소의 이제 말의 등에다가 걸머지는 그 멍에 있죠. 네. 그래서 이 타타르의 멍에를 라고 이제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이 혼연이 있었고 인종적으로 많이 혼연됐고 또 문화적으로 상당히 많이 혼연이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유럽 국가지만 좀 이제 뭐냐면 몽골 쪽에 영향을 받은 거죠. 아시아 쪽에 영향을 받은 그 정치 문화나 이런 것들이요. 하여튼 이후에 이제 여러 봉건 제국들, 누수국들이 몽골족의 지배를 받았고요. 이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쪽 이제 키예프 북쪽 지역을 가난하다가 그 당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반 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러시아 공국들, 다른 러시아 공국대 공납 징수 책임자로 임명을 해요. 예. 그 당시 이제 키차크 항국이 그래서 이때 키차크 항국을 대신해서 그 지역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공납물을 이제 키차크 항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모스크바 공국은 대공국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면서 조그만 그 시골동에 불과했던 이 모스크바 공국이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러다가 14세기 말에 들어가면 그 몽골의 영향력이 쇠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공국은 예전에 이제 몽골의 시다바리안 역할을 벗어나서 점점 몽골 지배에 항거하면서 주도적인 독립된 세력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몽골부터 완전히 해방시킨 왕이 누구냐면 그 이반 3세라는 왕이에요. 이반 3세는 노브고로드를 획득해요. 이 노브는 그 모스크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몽골족이 쳐들어올 때 끝까지 저항을 해갖고 유일하게 그 뭐냐면 키예프 루스국들 중에 유일하게 몽골로부터 독립을 했던 나라였거든요. 하여튼 여기를 점령하고 모스크바 영역을 이제 확대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3의 노마라고 자처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니까 그 당시 비잔틴 황제 조카하고 혼인해갖고 비잔틴 제국을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자치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동로마 황제의 그 상징이 독수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 모스크바 대공국의 상징도 독수리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노마노프 왕조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모스크바는 그 노마, 비잔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모스크바 연결된 이렇게 이제 기독교의 정통을 계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3의 노마로 자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를 계승해서 키예프에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했다. 우리는 성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에 건축한 그 성당이잖아요. 근데 그 성당 양식이 동유럽에 널리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키예프에도 성소피아 성당이 건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틴어로 카이샤를 해당하는 슬라브의 짜루칭이 있다. 왜냐면 이제 아까 이제 이반 3세 때 제3의 노마라고 이제 자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노마를 계승했으니까 그 시저로 이제 카이샤로 상제라고 이제 자처하겠죠. 그래서 이 카이샤가 러시아 발음으로 짜르가 돼요. 짜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반 4세 때 보죠. 이반 4세는 이반 내제라고 하는데 그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던 황제죠.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황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형성을 했다. 그래서 성 바실리 성당을 건설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반 4세 이후에 러시아 모스크바 대공국이 좀 약해져요. 그때 이제 14세기에서 16세기 때 형성되기 시작한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대공국이야. 그래서 이제 원래는 두 개의 왕국이 이렇게 분리돼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서로 견원을 통해서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형성돼요. 오늘날 이제 중부 그 유럽의 패권 국가로 이제 부각이 되죠. 그래서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정성기를 누렸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도 그때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이 장악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 보면 동부 지역, 남부 지역과 이제 서부 지역이 좀 문화적으로 다르잖아요. 그건 이제 서부 지역이 오랫동안 폴란드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요. 폴란드에. 그래갖고 이제 폴란드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쪽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톨릭을 주로 믿고, 그다음에 말에 우크라이나어에 폴란드어의 영향을 받아요. 그 인도 게르만족들, 그 게르만 계통의 이제 그 언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시사성이 좀 있는 걸 좀 얘기하면, 앞에 이제 키예프 공국에서 그 갈라진 나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이제 그 조상을 모시고 있는 국가였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 가지고 분리돼 나갔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200년 동안 몽골족의 침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200년 동안 서부 지역은 그 당시 이제 그 폴란드, 리투아니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국가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사는 거의 400년 동안 별개로 움직였어요. 별개로. 그 과정에서 언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가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통합을 하게 된 것이 17세기 후반에 가서야 통합이 돼요. 예. 근데 이미 그때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정체성이 좀 달라졌던 그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응할 때 이제 러시아 다른 민족이랑 이렇게 손을 긋는 이유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서양 중세 문화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자, 중세 문화의 성격을 보면요. 자, 중세 교회를 매개로 로마적 요소와 게르만족 요소가 통합이 됐고, 그다음 중세 교회는 이 봉건사에 밀접하게 영향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성격과 봉건적 성격이 아울러 지냈다. 그리고 이제 중세는 신학 중심이죠. 그래서 신학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런 문화가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 성격을 가지게 됐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의 발달과 이제 대학을 볼게요. 자, 이때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나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이슬람 세계 여러 이제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중심 역할, 매개자 역할을 했던 지역이 에스파냐, 토렌토라는 지역이죠. 이 토렌토는 이제 그 당시 이베리아 반도의 학문적 중심지로서 여러 이제 그 이슬람으로 아랍어로 적혀 있던 그 서적들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주로 이제 이런 작업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했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그 아랍학자들의 주석과 더불어 유럽에 소개되면서 중세인의 의식 변화, 사상적 각성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때 이제 12세기 넘어가면서 기독교 철학이 교구 철학에서 스콜라 철학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발달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배경이 나타나죠. 상공업이나 도시의 발달 이런 것들이 중세 문화를 발달시키는 강력한 자극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상공과 도시의 발달을 통해서 나타난 잉여인구, 노동력 등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중세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자극제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세 문화의 메카, 중심 역할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었나 좀 볼게요. 중세 시대 때 이제 학문의 중심지는 초창기 때는 앞에서 말하는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 초창기 때는. 근데 이제 수도원이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쇠퇴. 그냥 12세기 정도, 이렇게 11세기 넘어가면 쇠퇴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디 넘어가면 주교 성당에 부속학교가 있어. 이걸 이제 스콜라라고 해요. 스콜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교가 있는 도시들이 학문의 중심지가 돼요. 그리고 이 스콜라가 더 발전돼서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때 형성된 것이 대학이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대학이라는 길드가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톤, 스콜라, 대학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세기 대학이 발달되면서 스톤과 성당 부속학교 대신에 학문 연구의 보급과 새로운 중심지로 발달됐고, 이때 이제 등장했던 것이 스콜라 철학이죠. 스콜라 철학은 이제 앞에 언급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기존의 이제 그 기독교 철학인 교부 철학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가지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던 학문이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처음 탄생할 때 이 스콜라 철학이 그 교회 부속학교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스콜라 철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철학이라는 것은 지금 철학과 신학이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라 이때 철학과 신학이 서로 연결돼 있었어. 그래서 어디로 이제 어디가 종속돼 있어요? 철학이 신학에 종속돼 있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신의 학문을 연구할 때 신의 어떤 존재를 뭐냐면 그 논의하는 도구적 학문으로서 철학이 발달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말 있죠.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음. 자, 그래서 철학이 신학으로 또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때 이후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 오컴이라든지 스코토스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있는데 그 전까지는 철학을 이용해서 신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13세기 때 그 당시 이제 학문의 중심지가 대학이라고 했죠. 대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중세 대학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네. 하도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듣긴 했지만 하여튼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그 대학의 기원을 볼게요. 대학의 기원은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초에 교육을 위한 길드에서 출발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하죠. 우니베르시타스. 그래서 이제 뭐 각 그 대학마다 학문적인 분위기가 좀 달라. 그래서 이걸 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이제 학생 중심의 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 중심의 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떤 중심의 길드고 어떤 학문이 발달되는가, 요걸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자, 예전에 이제 요 관련돼 갖고 한번 지도와 관련돼서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보면 이탈리아 볼로뇨 대학 같은 경우에는 법학이 발달됐고요. 학생이 길드를 중심했다. 특히 이제 그 중세 중후기 때 들어가면 게르만법 대신에 로마법이 이제 유행됐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법도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그라티우스의 교회법도 강의했다. 그래서 이제 학생 길드도 중심이었고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프랑스 파리 대학이야.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파리의 위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여기죠, 여기. 여기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파리 대학은 뭘로 유명하냐면 신학으로 유명해요. 교사 길드, 교사보다는 교수 길드가 나올 수 있는데, 교수 길드. 그래서 이제 노트란드 성당학교의 명성을 끌려 명성에 끌려 모인 교사들이 교수라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12세기 말에 길드를 형성했다. 그래서 대학 길드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파리 대학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파리 대학 출신이야.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신학 대전이나 이런 것들 이제 저술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옥스퍼드 대학이고 여기는 교수 길드다. 그래서 해리 2세가 대벌전사의 아카로 파리에 있던 영국 학자들에게 그 귀국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 기틀을 잡았던 것이 옥스퍼드 대학이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학이 어떤 대학이 유명한지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 좀 더 추가하자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살레르노 대학이 있어요. 나폴리 부근에. 네, 이 대학은 뭘로 유명하냐면 그 의학으로 유명해요. 이거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에 언급됐던 그 지역인데 의학으로 유명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자치권을 이제 보기 전에 이게 좀 잠깐 너무 설명이 빈약해서 일단 이것도 이제 좀 이걸로 보고 넘어갈게요.
보충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면 248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그 컬리지라는 말이 나와요. 컬리지. 예, 단과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제가 얘기한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지금은 종합대학이라는 의미지만 그 당시에는 길드라는 의미죠. 길드.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우니베르시타스 때는 주로 이제 특정한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고 그 시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그 뭐냐면 대학 건물 같은 것도 없고 시내에 있는 뭐 교회나 시청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수업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했는데 어느 날 독지가가 학생들이 좀 그래도 요 시내에 머물면서 먹고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갖고 만든 것이 이제 컬리지예요. 칼리지는 원래 기숙사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칼리지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대학 교육의 중심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길드 체제에서 어떤 특정한 건물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는 퀄리티 체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종합대학에서 단과대학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했는데 종합대학은 이제 우니베르시타스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유니버시티죠. 종합대학이라는 거죠. 현대식으로 해석한 거고 종전에는 이제 그 길드 중심의 어떤 대학에서 이렇게 특정한 건물을 가지고 그 강의실을 이용하는 컬리지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게 그 당시 사정에서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학이 발전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731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여기에는 종합대학 강의라고 하는데 이제 길드 중심의 어떤 강의, 우니베르시타스의 중심의 강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나왔죠. 대학이라는 것은 우니베르시타스는 오늘날 가지고 종합대학의 의미가 아니에요. 라틴어 중세 조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우니베르시타스 중심의 강의는 종합대학 중심의 강의가 아니라 조합 중심의 강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학생조합, 교수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 컬리지 옮겼다는 건 건물을 이제 두고 일정한 이제 행정시설을 갖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에서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하여튼 이제 대학이라는 자체가 출발부터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대학 조합에서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길드족이기 때문에 이게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박사, 문학석사, 문학사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박사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길드 체계에서 얘기하면 박사는 장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석사는 직인이 되는 거고 문학사원은 이제 뭐가 되냐면 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제, 직인, 장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대학 나오는데 자치권을 갖고 있었죠.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죠.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도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길드이기 때문에 그 특허청을 발행해요. 그래서 그 시당국가 영주들이나 구간 간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뭐냐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대학이라는 거는 오늘날 근대적 학문기관이지만 그 당시에는 중세적 기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문 활동이나 대학 운영에 구간이나 영주, 교회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요. 학생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고 소정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었다. 독자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중세 말기 때 들어가면 대학의 자치권은 이거는 국가의 권력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간권에 흡수 통합되기 시작했고요. 학제의 과목은 이제 쭉 있는데 자 여기 자율체육교과가 있어요. 자 자율체육교과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죠. 기본 과목, 교환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교육 과정인 문법, 수사, 논리, 그 다음에 그 선택 과목이 있어. 그 안에 뭐 산수, 기하, 천문학,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요 과목 중 세 과목을 수료할 경우에는 문학사 학위증을 수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약간 직인하고 비슷해요. 수공업자.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학 석사 단계야. 문학사를 받았으면 그래서 이렇게 자유출교과를 받은 다음에 문학사를 수료한 후에 5, 6년 수업을 거쳐서 수료를 했는데 그래서 이때는 자유출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수료지고요. 요거는 이제 있고 자 그다음에 박사인데 박사학위는 이제 주로 전문국가 수에 이제 부여가 돼요. 박사 정도 되면 이제 마스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길드식으로 따지면 장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전문 국가 중에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법학과 의학이야. 왜? 이 돈이 되거든. 돈이. 근데 이제 학문은 제일 어려운 건 신학이야. 신학. 신학이 제일 어렵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세 시대 때는 신중실 사회다 보니까 신학이 대학의 중심 학문이었어요. 자, 그다음 강의 용어는 라틴어죠. 라틴어. 예. 라틴어는 그 당시 사용했던 언어는 아니에요. 그 당시 언어는 아니고 사어죠, 사어.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 때 이제 로마 주변에서 사용했던 언어인데 그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은 언어예요. 뭐 우리가 이탈리아라고 얘기했었죠. 이탈리아도 엄밀히는 라틴어가 아니죠. 이탈리아도 이제 되게 많아요, 그 안에. 예, 지방 언어도 많고 뭐 토스카나어도 있고 뭐 등등 있어. 하여튼 강의 방법은 강술과 토의 방법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종이가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로 책은 이제 그 양피로 구성된 책이죠. 이건 쓰여있는 책은 교수가 가지고 있고 요걸 듣고 이제 뭐냐면 노트 필기를 하고 그리고 내용을 토의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의에 보면 중세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요. 사회의 다양한 인력 공급을 역할했다. 교사나 관료나 법관이나 성직자 등을 역할했다. 근데 이제 한계점이 있죠. 그 한계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한계점이 될 수가 없었긴 했지만 이제 여기에선 여성을 제외시켰어요. 이게 이제 서강제에 나와 있거든요. 네. 여성을 제외시켰다. 네. 약간 이제 지금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네.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세대학 일기도 한번 읽어보죠. 여기 있는 거. 로마 멸망 후에 수도원에 뒤이어 지식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학문의 중심지가 교회에서 세속기관을 변해서 성직자의 독점적인 직접 활동이 저변이 확대됐다. 그래서 중세 초기 때는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신부나 수도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의 중심지가 교회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행정기관도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애가 태어나고 난 어떤 사람이 죽거나 이런 것도 다 교회가 관리했어. 오늘날 말하면 이제 인적 사항들, 등본, 초본 이런 것들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지 행정일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12, 13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점했던 지적 활동을 다른 이제 계층도 공유했다. 그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이제 스콜라 철학이 있고 있는데 스콜라 철학이 의외로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저희 95년 기출만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와. 스콜라 철학이.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교수님들 중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하나만 적어놨는데 92년도 나왔고 92년도에 나왔고요. 03년도에 나왔고 등등 여러 번 나왔어. 12년도에 나왔고 스콜라 철학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스콜라 철학을 이제 보기 전에 중세 철학에 대해 전반적인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서양사 강좌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총론을 읽어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제 철학을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아는 데까지 좀 얘기하고 좀 들어가 볼게요. 예. 자, 그럼 보면요. 제가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이 스콜라 철학을 보기 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 고대 그리스 철학을 하다가 이제 플라톤 철학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중세의 이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줬거든요. 또 2, 3세기도 그 비슷한 철학에도 영향을 줬고요. 근대에도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제 현대 그 철학들이 대개 보면 유럽의 철학들이 대개 보면 이 스콜라 철학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의
각주를 붙이는 식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기반이 됐던 철학인데 그걸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으로 넘어갈게요. 예. 자, 먼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알기 전에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고대 그리스부터 해서 쭉 내온 전반적인 사고방식인데 서양인들은 이제 이 세계를 두 개로 나눠요.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측면과 가시적이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세계죠. 잠깐만요. 가시적이고 이제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세계, 현상적인 거야. 근데 이 형상적인 것은 서양인들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언젠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들이야. 그래서 철학에서 연구하는 건 이 형상적인 게 아니라 형상적 그 위에 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근본적인 것들 연구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제라고 해요. 실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칙, 법칙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세계에서 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소크라테스나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제자였던 플라톤이나 플라톤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잖아.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공통적인 실제적인 걸 연구한 거야. 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 예. 근데 이제 실제가 어떤 것이냐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하고 좀 의견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플라톤이 생각한 실제론을 개념 실제론이라고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생각한 실제론을 온건 실제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념 실제론은 뭐냐면 실제가 우리 몸 밖에, 객체 밖에 있다는 거야. 객체 밖에 있다는 거고, 이 온건 실제는 객체 안에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좀 달라요. 그러면 그 플라톤 철학부터 보죠. 플라톤은 이제 이 세계를 이제 뭘로 봤죠? 현상계와 이데아로 봤죠.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야. 현상계와 이데아. 현상계라는 것은 요거와 연결되죠. 가시적이고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고 가변적인 세계를 형상계야. 근데 이거는 진짜 세계가 아니죠. 그 현상계를 움직이는 뭐가 있어요? 그 밑에 이데아가 있죠. 그래서 이데아라는 것은 그 어디와 연결돼요? 실제와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이데아라는 것은 이 현상계를 움직이고 현상계는 이데아의 어떤 반영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플라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이데아죠.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개체, 현상에 이데아가 있는 게 아니라 현상 밖에, 개체 밖에 이데아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개념 실제론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 당시 신학과 어떻게 연결하냐? 기독교 철학과.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교구 철학을 세웠던 신국론을 세웠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플라톤 철학, 엄밀히 말하면 플라톤 철학, 오리지널 플라톤 철학보다는 이제 플라톤 철학을 좀 형이사시킨 형이사학을 플라톤 철학을 형이사시킨 그 철학이 있어요. 이게 신플라톤 철학인데 하여튼 그 플라톤 철학, 신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하죠. 자, 현상계는 이제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죠. 인간의 이성이고 인간의 의지야. 네. 그리고 이데아는 뭘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이거는 신의 의지야. 네. 신앙이죠. 이게 신의 의지는 신앙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신의 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를 가지고는 신의 의지를 알 수 없어. 오직 신의 의지는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신의 의지에 따라서 인간은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돼.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그 플라톤 철학에서는 현상계는 이데아 단순한 그림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신의 단순한 그림자에 불과해. 그래서 신이 얘를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이런 것들 다 결정해. 이걸 보면 예정론이라고 하죠. 예정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이미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성악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없어져. 노예 의지야. 신의 의지에 예속되죠. 이런 것들을 주장해. 그럼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던 그 소리죠? 요거 이제 뒤에 16세기 이후에 나타난 뭐 칼뱅이나 뉴토가 했던 소리 있죠? 요런 소리가 똑같아. 그럼 이 소리들 이제 뭐 성악설이니 예정설이니 신의 의지에 예속됐다니 뭐 그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칼뱅이나 뉴토가 처음 말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이제 그 교부 철학 때부터 원시 기독교 철학 때부터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 아까 그 얘기했던 칼뱅과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원시 기독교 철학과 연결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잖아요. 다 이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든 신공론에 있는 내용들이야. 이걸 다시 이제 끄집어낸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확립된 그런 그 기독교 철학을 뭐냐면 교부 철학이라고 해요. 교부 철학. 아리스토 그 다음에 교부가 만들었던 교부 철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원시 기독교 철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 신교들이 이제 다시 이걸 끄집어내서 이제 강조되는 그런 철학들인데 자, 그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플라톤 철학이에요. 자, 플라톤 철학은 후에 이제 어디로 이제 건너가냐면 이슬람 세계나 아니 중동이나 특히 이제 그 동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요. 동로마 제국. 그 중세 시대 때 이제 신플라톤 철학이 다시 유입되는데 그때 이제 유입된 경우는 동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이 이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때 이제 플라톤 철학자들이 신플라톤 철학자들이 대거 이탈리아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탈리아에 유입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동로마 제국부터 이런 플라톤 철학을 이제 다시 유입해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중세 시대 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부 철학을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이제 개념 실제론이고 하나가 이제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관계는 여러분 다 아시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념 실제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름대로 독특한 실제론을 제시했는데 이게 온건 실제론이야. 자, 온건 실제론, 개념 실제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개념 실제론은 현상계가 이데아 밖에 있죠. 그러니까 실제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온건 실제론은 그 앞에서 이제 현상계와 이데아가 있으면 이게 현상계 이데아가 좀 그런데 현상과 실제가 있으면 이 실제가 현상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거야. 이걸 온건 실제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냐 이렇게 이제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윤례 시간에 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뭘 든 형상과 진료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형상과 진료야. 예, 형상과 진료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도용을 보면 진료가 있고 요거 안에 형상이 있어요. 형상은 이제 우리식 따지면 DNA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거는 이제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뭐 단백질이나 뭐 등등등이고 그래서 있는데 자, 이 진료 그 형상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설계도가 있어. 설계도가. 그래서 이제 이 그 진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진료만 있는 순수 진료부터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현상만 있는 순수 형상 있어. 어느 게 더 높은 단계? 이게 제일 높은 단계, 이게 제일 낮은 단계죠. 그래서 순수 진료에서 단계적으로 순수 형상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 요게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신의 의지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형상과 진료라는 거 개념이 상대적인 건데, 자, 그래서 형상은 누군가의 진료가 되고 진료는 누군가의 또 현상이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시고 위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연을 이제 그 예를 들어 갖고 예를 들어 걸음은 진료고 걸음을 먹고 사는 꽃은 형상이 되죠. 예. 그래서 꽃은 DNA 구조에 따라 형상이 된 거고 그 꽃은 진료를 하면 형상은 숲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숲을 진료로 하면 형상은 자연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좀 높은 DNA 설계도고 진료는 그 바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진료가 그다음 걸음이 그 진료가 되고 걸음이 먹고 사는 꽃이 형상이 되고 꽃을 진료할 때 형상은 또 숲이 되고 숲은 또 진료하면 형상은 자연이 되고 자연을 진료하면 지구가 형상이 되고 지구가 또 뭐지 진료가 되면 우주가 형상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수 진료부터 해서 순수 형상으로 된다. 아무도 뭐냐면 형성이 되지 않는 순수 진료와 아무것도 진료가 되지 않는 순수 형성이 되는데 요 과정 속에 뭐가 내져 있다? 신의 의지가 내져 있다. 그러니까 신의 의지는 그 우리가 보이는 그는 안에 있는 이 형상 속에 형상과 진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개체 속에 형상과 진료가 있고 요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에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온건 실제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예. 좀 어려운 말인데 예.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신학과 정복을 한번 시키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까요? 자, 우리 몸에 있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개체 안에 현상과 진료가 있어가지고 신의 의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연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개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개체 안에 개체 안에 인간의 의지도 있지만 이성도 있지만 뭐도 있죠? 신의 의지도 있는 거야. 신의 의지. 신앙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신의 의지도 있는 거죠.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가 동시에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온건실제론이에요. 온건실제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신학과 이제 접목을 시켰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교보철학 가지고 그걸 이해를 했는데 이걸 온건실제론이 들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들으면서 이제 종전의 교보철학에서 막 타격을 받은 거야. 거기에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또 뭘 또 강조하면 온건실제론도 해석하지만 또 이제 그 개변을 강조해요. 이 사람은 개별적인 상황의 관찰 같은 것들 강조했기 때문에 유명론 그다음에 이걸 명목론이라죠. 명목론 같은 것들도 강조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해석할 따라서 온건 실제론도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개별도 강조했던 유명론과 명목론도 강조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온건 실제론과 유명론을 가지고 교부 신학을 이제 해석하려니까 교부 철학과 이제 충돌하게 돼요. 종전의 이해 방식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명론과 교부론, 유명론과 그다음에 뭐 실제론 논쟁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공유 논쟁이다. 아니 공유 논쟁이다. 보편 논쟁이라고 하죠. 철학적 논쟁이 일어나고 이 철학적 논쟁을 이제 해결했던 사람이 성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죠. 이성과 신앙을 조화로 여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그 보편 논쟁 과정에서 탄생한 학문이 스콜라 철학이에요. 스콜라 철학의 완성자가 성 아퀴나스가. 근데 주의할 것은 스콜라 철학이 다 성 아퀴나스다 이렇게 동일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의 여러 가지 논의, 보편 논쟁의 논의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안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성 아퀴나스와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좀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이 어떻게 이제 그 뭐냐면 그 당시 기독교의 어떤 논리와 정복되는지 좀 얘기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또 들어가 보죠. 더 복잡해. 알고는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면 실제론이 뭐고 유명론이 뭐냐 이게 철학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실제론은 이제 추상적인 명칭 속에는 개별과 독립된 보편자의 존재를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추상적인 존재는 단순한 개별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2가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11이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실제론을 이제 뭐냐면 두 개가 있어요. 개념 실제론과 온건 실제론 있죠. 아까쯤에 개념 실제론은 플라톤이 주장했던 거고 이건 밖에 있는 거죠. 실제론과 온건 실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서 개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연필이란 추상적 개념은 연필의 개념을 떠나서 역사, 정치, 경제의 실제가 존재한다. 연필을 떠나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바깥에.
근데 이제 우리가 연필을 볼 때 이거를 그냥 연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추상적 개념이나 연필이 만들어진 어떤 사회, 경제, 정치적 관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그 개념 실제론이야. 그래서 이제 온건 실제론은 뭐냐? 온건 실제는 연필에 대한 추상적 개념은 그 연필 안에 역사적 정치, 경제 실제가 있는 거지 밖에 있지 않다. 이게 온건 실제론이야.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어떤 실제는 안에 있다. 이게 온건 실제론. 아니다. 밖에 있다. 이게 개념 실제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런 형이삭적 그 논리에 따르면 이성과 신앙의 관계에서도 해석을 되죠. 자, 일단은 밖에 있기 때문에 신의 의지가 밖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우위고, 그 다음에 개체 안에 인간의 의지와 함께 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더 우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초자연과 자연의 관계에서 보면 초자연과 자연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보통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이처 큰 의미의 자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인공과 대비하는 그런 자연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초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을 초자연이라고 해요. 자연은 뭐냐? 우리의 오감 있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는 세계를 자연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개념 실제론을 이렇게 보면 요거는 당연히 우리 감각기관에서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감각 개체에서 밖에 있으니까 초자연인 거고. 근데 요거는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거죠. 개체를 통해서 안 했으니까 실제가 자연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교회, 보편교회를 이제 논쟁을 볼게요. 이때 이제 개별교회 강조한 거 보편교회 강조인데 보편교회는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교회는 우리가 이제 앞에 갈리칼리즘처럼 프랑스를 중심한 영국을 중심한 어떤 그 국민국가, 어떤 민족국가 단위의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더 밖에 있는 거 개별교회 그 이상으로 보니까 보편교회를 강조하고 개별성을 강조해 보니까 이제 이것도 개별교회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교회는 또 보편교회를 해석하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철학자들은 이제 대표 본 게 요 계열들 플라톤 철학의 계열들 아우구스티누스나 안셀무스 초창기 때 이제 스콜라 철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건실제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개념실제론과 온건실제를 접목을 시켰어. 그래서 개념실제론에서 신학, 온건실제론에서 이성 이런 것들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론을 보죠. 자, 유명론은 뭐냐면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나중이고요. 네, 일단 명칭만 좀 볼게요. 개념만. 자, 추상적인 명칭은 개별적 형상을 칭하는 명칭과 명칭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야. 1 플러스 1은 2도 아니고 1 플러스 1은 11도 아니고 뭐 22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근데 여기도 그 구유명론하고 신유명론이 있어요. 네. 그 구유명론은 뭘 하냐면 유의 인정성을 유 같을 유자 있죠. 끼리는 각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식의 주관성, 유사성을 인정해. 왜냐하면 이제 그 개념론에도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 인정을 해요. 예. 그리고 1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죠. 예. 이걸 인정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비슷한 유는 인정한다는 거야. 그 이상의 의미는 없지만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죠. 1이라는 개념과 1이라는 개념이 합치면 2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죠. 인정해. 남자와 여자는 개념이 있죠. 다르죠. 이런 것도 인정해. 물론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가 있고 플러스 알파 뭐 남성 중심의 사회가 뭐 가부장적이다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 개념이 다른 거 실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요. 예. 왜 눈에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신유명론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학이지만 좀 다르게 해석해요. 구유명론보다는 좀 달라요. 이건 더 개별성을 강조해. 여기보다 훨씬 더 개별성 강조해. 그래서 유의 개념도 부정해요. 인식의 주관성, 유사성도 부정을 해. 그래서 이제 오캄이라는 사람이 그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이제 하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오캄의 면도날. 면도를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이 해야 되죠. 면도와. 면도를 이제 하면 이제 면도 그
털이 없이 이제 깨끗이 믿어야 되잖아요. 면도날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인식을 제대로 하려면 기존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을 깨끗이 밀고 그 민 상태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유사성에 입각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사물의 개별성을 정확히 볼 수 없다. 자, 이걸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는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 1 플러스 1이 2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필 두 장이라고 했어요. 연필. 근데 이 연필은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그 무게지만 정밀하게 보면 나노세기까지 보면 여기가 0.01g이 있고 여기가 0.02g이 있죠.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이걸 1 플러스 2를 똑같이 2라고 볼 수 있냐? 개념 자체가 틀린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사성이 아니라 유사성은 이제 이 편견하는 거야. 이거는 엄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남자 여자가 있다는데 남자 여자 중에 남자면 다 이런 특징이 갖고 여자는 이런 특징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틀리잖아. 개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인식의 주관성조차도 부정을 한다. 이게 이제 신유명론이야. 그래서 이 구유명론까지 올 때는 뭐냐면 나름대로 신의 존재를 이용하는데 증명하는데 이 개념론 유명론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 신유명론까지 오면 이거는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어떻게 이제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냐? 이거는 그냥 신앙의 역할이고, 요거는 인간의 이성만을 통해서 오는 개별적인 존재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철학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켜요. 네. 그리고 그 신학과 철학을 또 분리시키죠. 예. 그 이제 신유명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컴이라는 사람이죠. 오컴. 이런 사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유명론자들은 그 개별적인 강조하기 때문에 이성을 우위에 있고요. 요거는 그다음에 신유명론 더 나아가서 신앙과 이성은 분리시키고 이성을 통해 신앙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연을 강조하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개별규회를 강조하고요.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신유명론자로서 이제 유명한 사람은 오컴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신유명론은 나중에 개별적 사실을 강조해서 실험과 관찰을 강조하고 자연과 발달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잠깐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잠깐 이거 펴놓고 좀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자, 여기부터는 쭉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되고, 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쭉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여기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네. 자, 제가 이제 좀 미약하지만 대충 이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잠깐만 좀 쉬고 계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를 끄고 시작했네요. 예. 죄송해요.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녹화 중인데 도중에 제가 마이크를 꺼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밑에다 댓글을 달아놓을 테니까 다시 이제 시작할게요.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음성 녹화 시작합니다. 자, 초기에 보면 스콜라에서 이제 교부철학과 아웃코스트 사상을 이제 바탕으로 명명을 유지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교부철학, 아웃코스트 누스 이렇게 나왔죠. 이 아웃코스트 누스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비교해라 관련된 내용이 21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게 주의할 것은 스콜라, 이거 우리가 스콜라 철학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아니고 여기에서 스콜라라는 건 스콜라 철학이 아니라 뭐냐면 스콜라는 학교를 의미한 거야. 그 기독교 교회 부속 학교를 스콜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교부 철학을 연구했는데 그게 이제 그 바뀌게 된 것은 이제 언제 때냐? 그때 이제 십자군 전쟁이나 뭐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사라센 문화를 접촉하고 이베리아 토렌토를 통해서 이슬람세부터 새롭게 소개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중심으로 해갖고 두면서 이제 그 스콜라에 있었던 교부 철학자들이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야. 이걸 어떻게 다시 해석할 것이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펼쳤던 논쟁이 보편 논쟁이죠. 보편 논쟁. 그래서 이게 11세기 초가 있는데 뭐 한 11세기 정도에서 말해서 11세기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쭉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12세기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밑에 쭉 보시면 포기 때니까 이게 좀 시기가 11세기부터 해서 4세기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보편 논쟁은 교부 철학과 그다음에 플라톤 철학을 봤던 교부 철학과 그 이슬람 세계에서 건너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어떻게 정복시킬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논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것들 논쟁했다. 초창기 때는 교부 철학이 강했기 때문에 신앙 우위를 강조했죠. 신앙은 이성에 앞선다고 주장하고 신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안셀모스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안셀모 이렇게 있는데 세인트라고 붙여 있네요. 아마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인 취급받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유명한 말이죠. 나는 신앙을 위해서 지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지성을 구하기 위해 신앙을 위해서 지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기 위해서 믿는다.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중기 때 들어가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자고. 하여튼 대개 보면 여기 아직 시험 문제 나오죠. 여기. 자, 요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아벨라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독립대 문제는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예전에 12세기 때 한번 관련돼서 그 시대적 상황을 물어볼 때 이 아벨라노 관련된 사람이 나왔어요. 기출 그 지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독립된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자, 아벨라노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보편적인 것은 실제하지만 그것이 내재된 개별적인 것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것과 별개로 파악된 보편적 개념은 인간의 지상의 추상적인 산물이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명문론과 온건실제도를 조화를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혼재돼 있어 이게. 일단 실제로는 인정했죠. 보편적인 존재는 인정했잖아.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현상, 개별적인 그 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라는 걸 인정하죠. 예. 근데 그것이 내재는 개별적인 것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 실제라는 것이 그 현상과 개별 안에 있다는 거에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온건 실제론이죠. 실제론. 자, 그리고 개별적인 것과 별개로 파악된 보편적 개념은 인간의 지성의 추상적 산물이다.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추상이라는 것은 개별의 합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건 아까쯤에 연필이라는 건 연필의 합에 불과한 거고, 그다음 영국이는 영국의 합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뽑아놓은 그 개별적인 사실들 중에 추상적 기준을 가지고 뽑아서 명칭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고생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다양한 특징 중에 그 하는 일을 기준을 뽑아갖고 뽑아본 게 추상화시킨 것이 인고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체가 존재하는 거죠. 개별적인 실체가. 그럼 이거는 뒷부분은 뭐죠? 요거는 명목론이다. 그래서 추상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실체의 그 합의 이름에 불과하다. 단지 이름에 불과하다. 명목론, 유명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목론과 온건 실제론을 조화롭게 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교보 철학의 어떤 모순된 입장을 해결했죠. 그때 이제 제시됐던 그 책이 긍정과 부정이야. 이 논리학을 원용했다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때 논리학을 이용했던 것이 뭐냐면 번진법적 철학이죠. 번진법적 반복론. 자, 번진법적 반복론은 전 시간에 제가 고대 로마 시대 때 좀 얘기했어요. 누가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했죠? 그 앞에 우리가 그냥 아우구스티누스 신궁로 쓸 때 제시했던 거죠. 정반 합의 논리죠. 이 번쩍번쩍 반복론은 후에 이제 뒤에 아퀴나스 때도 이걸 받아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근대 철학자인 헤겔이라든지 마르크스도 이런 논리 방법론을 받아들여요. 예. 방법론으로서 정반 합의 논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긍정과 부정에 관련된 책에서 이제 제시한 거야. 이 사람의 이제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볼 때 모순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모순된 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뭐 A와 B가 이게 모순돼도 예전에 A와 B 중에 요게 두 개 모순되면 A만 선택하고 또 B만 선택했는데 요걸 망라주고 다 받아들여. 그래서 서로 문제를 비교를 하면 뭔가 새로운 C가 도출한다. 이런 논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A와 B라는 서로 다른 논리를 뭐냐면 다 받아들이고 그걸 분석 비판하면 C라는 것들이 도출한다. 합이라는 게 도출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역조론에서 좀 여러분들 그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뭐하고 비슷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삽입 같은 거 있죠. 삽입이나 보관 요런 거 개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자, 하여튼 이런 긍정과 부정이라는 책에서 이 당시 이제 그 번져보적 방법을 채택해서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 그대로 천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이제 논리를 끌어내는 거, 새로운 합을 끌어내는 이런 방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후에 이제 신학 연구에 널리 채택을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퀴나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퀴나스.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 앞에 아벨라논의 이론을 좀 더 수정해서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아벨라논은 그 중세 지식인 중에 가장 독자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한국으로 체계시켜준 인물인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이제 인생을 그 사람이 이제 삶 자체가 좀 약간 그 안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직자 조카 딸이었던 엘로이즈와 이제 비극적인 사랑을 나누다가 좀 나중에 이제 그 비밀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하니까 거기 엘로이즈 가족들이 이제 위해서 거세당하고 연인과 헤어지죠. 사마천의 사기하고 비슷해. 자기가 이제 거세당했으니까 그런 걸 욕구를 이제 제대로 풀지 못하고 결국에 승화된 방식으로 철학에만 연구를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마천 사기도 이제 역사만 연구했죠. 자, 하여튼 큰 삶을 살다 갔어요. 예.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중세 철학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토마스 아퀴나스 보죠.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13세기 때 사람이죠. 앞에 있었던 이제 그 약간 스승적 역할을 했던 그 아벨라노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번중법적 어떤 방법론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말했던 아벨라노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하고 아벨은 차이점이 있어. 자,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용해요.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론 중 온건 실제론 수용해. 온건 실제론. 근데 그 아벨론과 달리 명목론은 수용하지 않아요. 명목론이란다. 유명론이죠, 유명론. 유명론, 명목론이죠. 네. 자, 유명론은 수용하지 않아. 왜 유명론을 수용하지 않냐면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단적 요소가 있거든. 유명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1 플러스 2는 2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있죠. 삼위일체에서도 설명을 못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아니다. 하나다. 이거 설명 못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게 설명이 되거든. 근데 유명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이제 또 하체설 같은 것도 설명이 안 되죠. 이게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피와 살이 될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설명을 할 수 있죠. 그 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 의미가 그 형상 속에 그 밖에 있건 안에 있건 간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까 추상적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유명론은 그건 그 빵과 그냥 포도주일 뿐이에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이제 그 유명론은 이단적 요소가 있고 그 당시 앞에 있었던 그 당시 아벨라논 장치에도 그런 이제 이단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키고 그 뭐냐면 유명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온건 실제론과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이 스토아 철학의 아니 그 플라톤 철학의 개념 실제론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이성과 신앙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논리가 뭐냐면 이 사람의 논리가 이 사람은 이제 신의 의지라는 거는 자연적 세계와 초자연적 세계에 다 있다는 거야. 자연적 세계라는 것은 앞에 네이처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뭐 인공물에 반대인 네이처가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자연적인 거야. 초자연적인 건 인간의 감각을 통해 느끼지 못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 이걸 초자연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연적 의미를 통해서 뭘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있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은 이제 있고, 신앙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것은 신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성과 신앙의 대립원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성과 신앙의 대립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다. 그래서 신의 의지는 자연적인 거나 초자연적인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뭐냐면 감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신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을 통해서 내가 감각기관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그 초자연적인 거는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서로 보완적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다. 개념 시점과 온건 시점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걸 강조하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신의 의지가 이거는 온건 실제론과 연결돼 있고 초자연적 것은 내 밖에 있는 거죠. 감각기관 밖에 있는 거죠. 초자연적 이거는 개념 실제론과 연결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베나의 이제 번역적 방법을 도입해서 그 뭐냐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를 했다. 그래서 이성의 진리와 신앙의 진리가 개별적으로 존재를 믿었으나 아벨로에스 학파와 달리 두 종류의 진리는 서로 상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벨로에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또 복잡한데 이번 루시드라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번 루시드는 이제 이거는 어떤 사람? 이거는 아랍인이죠. 왜냐면 이분이라는 건 누구의 아버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서양인이 아니라 아벨로에스는 이제 그 서양식 이름이고 원래는 이 아랍인이야. 에스파냐 학자인데 에스파냐는 이제 그 당시 그 이슬람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철학의 주해를 완성을 했는데 이분 루시드 또는 이분 시나라는 사람이 이분 시나라도 유명하죠. 천학자로도 유명하고 또 이 사람이 또 의학개범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유명한 의학 그 백과사전을 만들었어요. 의학자도 유명해. 그래서 이걸 좀 알려면 그 당시 그 보편 논쟁 있죠.
유명론과 그다음에 실제로 논쟁이 유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그 이슬람 세계에도 있었어.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접목해서 알라의 어떤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 이런 논쟁이 뭐냐면 있었고, 이걸 정리한 사람이 이분 시나야. 이분 시나. 자, 그래서 이제 이분 시나의 의견도 좀 받아들인 거야. 예, 이 사람이. 근데 이분 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념 실제론과 원본 실제론을 이성과 이제 신앙을 어떻게 좀 약간 반대되는 경향으로 이제 얘기했지만, 상반되는 의견을 했지만, 이 사람은 이분 신화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좀 다르게 해석해서 조화를 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아주 복잡한 이제 철학적 논쟁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다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아베르스의 학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분 루시드, 이분 신화는 이성이라는 것은 자체로 타당성을 갖는 질서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떤 합리주의적이요, 명목론적 입장에서 좀 약간 강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성을 강조하는 논제인 아벨로스 학파가 이제 그 서양에서도 널리 유행했고, 그리고 이 반대로 신앙을 강조했던 플라톤 철학의 보나파트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논쟁을 했는데, 뭐 우리가 이것까지 다 알피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그 이성의 진리와 신앙의 진리를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 아벨로스와 달리 두 종의 진리 절대 상반되지 않고 보완적이다 보시면 된다. 이게 서로 개별적인 존재지만 보완적이고 온건 시적, 개별 시적을 가지고 설명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돼요.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같이 수용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윤리학과 정치학도 그런 차원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 강독 시간 때는 되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적, 그래서 그만 나온 내용이니까 좀 그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뭐 석에 있긴 하는데 읽어보시면 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그 앞부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때 들어가죠. 후기 때 들어가면 13세기, 13세기, 14세기 정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제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지향해요. 그래서 자연과학적 사고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유명론이 바뀌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유명론이나 신유명론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전에 구유명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신앙과 연결했는데 신앙과 손절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신앙과 관찰을 중요시 여기는 로즈 베이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과학적 경향이 등장했고,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강조한 신비주의 경향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때 스포투스와 오컴 다 유명론자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죠. 특히 오컴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오컴은 개별적인 사실을 관찰을 강조했어. 요거 예전에 기출에 얘기 나왔죠. 03년 기출에. 그래서 신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없다. 신의 존재는 뭘 통해서만 입증하는 거야? 신앙을 통해서만 입증하고, 신앙을 연구하는 학문은 신학이지 이성이 아니다. 이렇게 주냐. 인간의 이성으로 입증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입증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눈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오감을 통해서 관찰 가능한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 개별적인 사실은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건 신학이고, 철학은 이런 자연적이고 개별적인 사실 중 이성을 연구하는 거,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거, 이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신학을 분리시킨 동시에 신학은 신학으로, 신학은 그 다음에 이성을 연구하는 개별적인 사실을 철학으로 이렇게 하죠. 이 철학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런 철학적 독립된 철학적 사고방식이 나중에 과학 철학과 연결되죠. 개별적인 사실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경험 어떤 그 뭐야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끄집어내는, 근데 과학과 이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컴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고대 그리스 과학 지식 등
아라비아 과학지성이 영향을 받았고 이 당시 자연과학이 조금씩 발달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보면 그 고대 그리스 과학 지식이나 아라비아 과학 지식이 유입되었거나 점선술은 이제 천문학과 관련된 거죠. 연금술을 발달을 제외하고는 정체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여튼 나름대로 전선수의 연금술을 통해서 약간의 화학적인 실험기구나 증류물 같은 데 특히 연금술 같은 것들이 그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나름대로 연금술 같은 것들이 들어왔다. 점수술이나 이게 천문학과 관련된 거고 이거 원래는 이제 종교적인 내용이지만 나중에 천문학 발달하고 연결됐고요. 연금술은 화학하고 관련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연금술이 뭐예요? 연금술이 금을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원소들을 섞어서 강물질을 섞어가지고 금을 만드는 건데 실제 이게 불가능하죠. 금이라는 것은 그 천문학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든다고 얘기하냐면 그 중성자별이 부닥쳐서 만들거나 그 다음에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게 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이 상당히 희귀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되게 지구에 있는 그 분포도 볼 때 표면에 분포한 게 아니라 무거운 원소일 때 밑에 내려가서 맨땅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상당히 희귀한데 이걸 어떻게 인간이 화학적인 신호기술을 통해서 뭐냐면 만들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금은 만들지 못했지만 약간의 화학적 신호기술과 발명, 중류법 같은 것들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뭐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때 이제 그 용어도 그때 사용되죠. 자, 로저 베이커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오콘보다 약간 시대적인 앞서 있던 사람이 오콘보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연상에 대한 연구를 위한 실험 존중하고 실험과학을 철저하게 활용할 걸 주장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된 적 있어. 로저 베이컨 관련돼 갖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있고 16세기 때도 베이컨이 있었죠. 네, 그 베이컨 이들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비슷한 주장을 해요. 예, 이 사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법인데 로마법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8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68번입니다. 자, 중세 중후기 때 들어가면서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법이 연구가 되면서 중세 초창기 때 이제 성행했던 게르만법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법이 이제 연구를 하게 돼. 그래서 다시 부활되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법 연구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일레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볼리노 대학에서 로마법 강의를 했고요.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권이라는 개념, 입법권이라는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세인들에게 다 줬다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다 보니까 좀 전에 게노만법 가지고는 통치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건 시대적 필요에 따라서 연구했고, 그 다음에 그라티우스의 교회법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법령지를 만들어서 일종 교회법이에요. 교회의 재판 기준을 마련했다.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속인들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어. 그것이 체계적으로 펼쳐는 현실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그 교황이 이 법령지에 규정된 교황의 권한을 이용해갖고 그 새로운 입법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일종의 헌법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문학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이 부분요. 예.